이제 하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상승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 지원 때문에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파격적으로 낮게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확보한 금액은 60조 원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비슷한 액수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금액만큼을 특례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전세자금 관련 대출 한도도 크게 늘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은 온전히 자신의 돈만으로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을 일부 껴야 하죠. 그런데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정부가 결정합니다. 부동산 흐름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목적지는 나이지리아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주는 독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나이지리아. 예. 뭐 오늘 살펴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을 꼽아 보면요. 예. 인구, 그다음에 화폐, 그다음에 난민, 그다음에 또 뭐 기후 변화, 네. 물가 이런 게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 나이지리아입니다. 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예, 인구도 뭐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인구가 조사된 게 2억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번 조사가 이슈가 됐던 이유가 나이지리아가 17년 만에 인구 조사를 이제 처음 한 겁니다. 17년 만에. 예, 그러니까 이전 통계는 17년 전 거니까 예. 그동안 나이지리아 인구가 이렇게 늘었었나라는 걸 이번에 새삼 알게 돼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요. 합계 출산율이나 이런 걸 진단해 봤더니요. 이 추세로 계속되면 2050년이면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 3위의 인구 대국이 되는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30년도 안 지나면 예. 어쨌든 2050년이면 인구 대국 3위. 예, 중국, 인도 인도. 다음이 이제 나이지리아죠. 그렇군요. 어쨌든 인구가 많으면 우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 나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 어쨌든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에서도 멀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예. 예. 인구 대국이다 이런 것도 사실 몰랐는데 예. 17년 만에 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 되게 특이하거든요. 예. 왜 17년 만에 한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이지리아는요 가장 복잡한 사회 문제가 부족 문제입니다. 부족. 예. 나이지리아를 구성하고 있는 부족도요.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학자들마다 달라요. 네. 200개 부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또 많게 잡은 데는 300개 부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것도 이렇게 편차가 큰 게 왜 그러냐면 나이지리아가 아주 뭐랄까요? 기름으로 돈 많이 버는 나라인데요. 이 돈 버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선거구는 어떻게 나눌지를 예. 철저히 인구 숫자를 근거로 배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 간에 인구 숫자를 가지고 이 갑론을박하거나 예. 이 쟁탈전 그리고 속이는 거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숫자가 어떻게 공식 통계로 나왔다라고 하면 난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부족은 숫자가 더 많다. 그러니 세금 더 많이 우리에게 배당해줘.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 우리에게 더 배당해줘. 이런 어마어마한 쟁탈전이 있을까 봐 겁나서 17년 동안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쟁탈전에서 뭐 유혈 충돌이라든지 뭐 그럼요. 예, 불법들이 만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사실 그 정규 군이라든가 치안 이런 게 사실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요. 동네마다 그 동네를 대표하는 부족들이 어찌 보면 반은 사병이고
반은 민병대 같은 군대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게 정규 군이라고 하기에는 눈빛이 오히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을 보셨다면 가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가봤죠. 어떠셨어요? 제가요 웬만하면 호기심 덩어리라서요. 네. 어느 나라를 한번 갔다 오면 네. 그 나라가 참 더 알고 싶고 궁금한 거 못 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게 통상적인데 나이지리아 뭐 교민분들이나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괜히 가셨다 봉변당하실까봐 제가 조금 말을 세게 하면요. 아직은 치안이 좀 불안하다. 예. 제가 갔을 때 거기 저를 반겨주셨던 그 직원분이 계셨는데 예.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직원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이지리아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걸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일단 곤충은 전부 독충이고요. 동물은 전부 그냥 사람 해칠 수 있는 맹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사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나이지리아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관련된 산업인데. 모르겠어요. 아마 감도 못 찾으실 거예요. 예. 납치 산업입니다. 그래요? 예. 무서워할 만하네요. 예,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 사람을 활용한 비즈니스들인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했는데 네.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납치예요. 근데 납치를 어떤 수준으로 하냐면 나이지리아 납치는 어쩌다가 애 한 명 몰래 데려가 가지고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얼마 보상해주면 예. 돌려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한 학교 애들을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납치를 한 번에 100명, 200명, 300명을 납치하고요. 몇 년 만에 그 납치된 애들 300명 중에 일부가 집에 돌아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201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납치 중에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여중을 그러니까 여자 중학교 예. 여중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 전원을 납치해 간 거예요. 한 200 몇 명을.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뒤에 일부는 본인들이 도망쳐 나왔고 네. 일부 여중생들은 임신한 채 다시 풀려졌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납치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텐데 네.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맞습니다. 중학생들을 막 200명씩 잡아가는 정도로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어쨌든 산업화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골드만삭스가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가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런 추측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예. 예측을.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느 나라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네. 나이지리아는 국가가 발달할 수 있는 좋은 미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넓은 영토에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 숫자 그리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많고요. 그 자원을 바탕으로 뭔가 다양한 산업을 일구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구도 있고 그 인구들 대부분이 또 젊은 인구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렇게 경제를 마음먹고 육성하려면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네.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일례로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계 사람들만 네.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내부의 인구만 벌써 2억이 넘는 거고 여기가 못 살고 힘들고 뭐 납치 산업이 번성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유럽으로 뭐 난민으로 이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로 치면 재외 국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그 재외 국민들이 또 본국에 있는 자신들의 친척이나 부모님 또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걱정되면 또 송금도 하고 하는 그 규모도 이제 적지 않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라는 게 꽤 돌 수 있는 터전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근데 저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추월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동의하지는 않는다. GDP 규모는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인구가 일단 많으니까. 예, 그렇지만 뭐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이렇게 급증을 하면 예.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기는 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도 않고
생활 환경이나 어떤 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 1, 20년 동안 뭐 인구가 2배 이렇게 급증을 하면 국가들이 많이 겪는 그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인구로 인한. 네. 그런 게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크게 나타난 인구 문제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수도를 이전했어요. 원래 있었던 수도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교통난, 식수 문제, 그다음에 생활 폐수나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수도를 옮겨야겠다 결정을 1900제기역으로 1976년도에 했어요. 네. 그런데 수도를 옮기는데 근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옮겼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뭐 부족 간의 그런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연기가 됐겠죠. 그 수도 옮겨진 곳의 이름이 아부자라는 도시인데요. 새로운 수도 네. 아부자. 예. 네. 이 도시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게 20년 가까이 걸린 이유가 바로 부족 간의 분쟁인데 우리 부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된다. 이거는 그렇죠.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동네로 와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은 수도로 옮기자라고 했지만 실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부족들끼리 또 약간의 뭐랄까 이합 집산을 합니다. 네. 아까 부족의 개수가 200개에서 30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어떤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반개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뭐 어떤 집단도 생기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남도 북도로 나눠지는 것처럼 네. 이걸 구분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같은 비슷한 방언 쓰니까 같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통폐합하자.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이권에 따라서 숫자를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부족과 다른 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따로 쿼터를 줘야 돼. 예. 따로 예산을 배분해 줘야 돼 하면 뭔가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떨 땐 부족 숫자를 조사하면 200개 정도 되고 어떨 땐 300개고 이런 상황도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문제로 또 들여다보면 네. 빈곤 같은 것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주 겪는 문제인데 인구 증가하면은 이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특히 이 빈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예. 전체 국민 중에 3분의 2 정도가 절대 빈곤선 아래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곤선 아래 놓여져 있는 이유들이 뭔지를 또 살펴봤더니 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가 더욱더 취약해졌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물가가 그야말로 폭등한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면 서민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나이지리아 자국 화폐인 나이라 화폐를 아예 안 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뭘 씁니까? 요즘은 나이지리아가 또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저축하는 대표적인 수단 그리고 결제나 대금을 지급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에요. 암호화폐. 예. 그 암호화폐를 어쨌든 그러니까 나이라화라고 하셨죠. 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뭐 공과금을 낸다든지 등록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로 지급하거나 하나요? 아닙니다. 사실 세금을 낼 때는 나이라화를 지급을 해요. 예. 그건 국가에서 받으니까요. 예. 근데 국가에서도 나이라화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전자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통해서 좀 화폐를 좀 뭐랄까요 세금도 받으려면 이 그 자금 흐름이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할 겸해서 이 나이라화를 도입을 했는데 국민들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들을 안 믿는 거예요. 종이화폐도 전자화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분명 몇 달 지나면 또 몇 주 지나면 가치가 떨어질 텐데 차라리 저는 뭐 일해준 대가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그리고 뭐 시장이나 뭔가 대금 결제를 할 때도 뭘로 드릴까요? 이 나이라화로 지급하면 돼요? 싫어요.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 본인들도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축도 비트코인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3대 암호화폐 강국 아닌 강국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미국, 러시아, 그다음이 나이지리아가 암호화폐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나이지리아를 대표하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예, 산업은 역시 첫 번째는 산유국이니까 석유 관련한 산업인데요. 의외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산업이에요.
영화요? 예. 네. 일단 나이지리아가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이다. 이건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석유 산유국 1등 수출량을 자랑한다. 아프리카 중에서는 제일 네, 많이. 예. 뭐 이건 이미 다 아실 텐데 아마 그 영화 산업 발달한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정말 생소한데요. 예. 전 세계 1위의 영화 산업 메카 도시 어디입니까? 할리우드죠. 맞습니다. 네. 2위도 아실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어디예요? 2위는 인도입니다. 아, 예. 할리우드.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위가 나이지리아인데요. 예. 그래서 나이지리아와 할리우드를 합성한 놀리우드가 나이지리아의 그 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1, 2, 3위로 나눈 거는 뭐 영화 산업의 매출 기준인가요? 매출 기준으로도 이 수준이 되고요. 영화 편수나 그리고 편수. 영화 제작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만 봐더라도 1, 2, 3위에 이 세 나라가 다 들어가요. 아, 네, 순위가 뭐 특별히 뭐 어떤 건 좀 바뀌기도 합니다만 어떤 정도냐면요. 네. 일단 아프리카에서 영화 수익으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평균 영화 제작 건수도 2,500편이 넘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요. 예. 나이지리아에서 영화를 평균 제작하는 기간이 네.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입니다. 길면 열흘이요. 예. 영화 한 편을. 영화 한 편이요. 예. 그러니까 초저비용, 예. 초단기간 영화 제작의 어떤 노하우는 전 세계에서 나이지리아가 1등이에요. 아, 영화 한 편이 한 10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화예요. 그래요? 네. 한 2시간짜리 예. 영화를. 그런데 이게 영화를 이렇게 짧은 기간 만들다 보니까 좀 예.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호텔 안에서 나이지리아 구경 방송 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봤던 영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남녀 주인공이 이제 한 명이 이제 해외로 이제 뭐 난민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비행기를 타고. 예.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는 장면을 네. 연출해야 되는데 예. 실제 공항까지 가서 그거 일정 잡아서 거기서 촬영하기엔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일주일 안에 찍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뭐가 있냐면 뒤에 비행기 장난감 같은 걸 놔요. 그러면 그 원거리니까 착시 효과로 작은 비행기가 보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 실제 누가 봐도 조립식이거든요. 장난감이거든요. 네. 그런 걸 뒤에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천으로 그림 그려놓은 걸 저 뒤에 걸려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뭐 할리우드도 옛날에는 옛날엔 CG 같은 그랬죠. 거 없을 때는 뭐 이런 식의 창의적인 예. 촬영 기법을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창의적인 기법들은 많이 있겠네요. 이걸 그래도. 창의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장르도 좀 네네. 특이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주술을 믿는 문화가 아직도 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영화는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 영화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주술 신앙과 관련되거나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도 권선징악이고 뭔가 부족이나 아니면 영험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날리우드의 영화의 내용들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퀴즈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아메리카노가 걸린 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인도, 중국에 이어서 인구 대국이 될 거라는 나이지리아 오늘 배워봤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수도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세 글자였죠.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언급은 했지만 네. 혹시 힌트 준비하셨습니까? 예, 나이지리아 국민의 3분의 2가 절대 빈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수도가 아닌 다른 곳을 가면 못 사는 나라,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나이지리아의 그 새로 조성된 수도를 딱 가보잖아요. 예. 그럼 딱 이 세 글자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부자. 너무 예, 산유국이고 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 예. 새로 조성된 도시를 가보니까 부자 나라구나. 교수님의 오늘 연기가 네. 놀리우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창의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그런 힌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답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커피 쿠폰 2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뵈야 될 것 같네요. 예, 오승훈 아나운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오늘은 사실혼 사이에서 발생하는 돈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신다고요. 네, 실제로는 부부관계는 맞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불안이라 위자료 같은 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질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TV 보니까 동거 이걸 다루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야, 이 세상 바뀌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혼이라고 인정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분과 남성분이 각자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동거 기간 중에 여성은 남성의 가족 생일도 챙기고 결혼식에 경조사 모두 참석하고 가족 여행에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수년간 남성의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해오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성이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다른 여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남성이 집을 나감으로써 이 동거 생활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에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고 여성은 거꾸로 남성을 상대로 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남성분 배포가 대단하네요. 네. 사건은 본인이 다 저질러 놓고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고요. 자, 혼인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이나 이렇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네, 법원은 이 여성과 남성이 오랜 기간 동거를 일단 했고요. 또 여성이 남성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을 했고 제사를 준비하기까지 한 점, 그리고 남성의 가족들이 여성을 형수, 언니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가족으로 지내왔고요. 예. 또 남성이 먼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법률혼은 사실 한쪽이 이제 결혼 안 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실혼은 한쪽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그대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집을 나가서 별거한 그 시점에 사실혼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돼서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해서 갈등을 야기한 그리고 집을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그 남성에게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따라서 남성은 이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해 여성이 입은 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재산 분할도 당연히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봐서 주로 남성이 생활비를 부담해온 점 등을 고려해서 여성 45%대 남성 55%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판 난 결과를 보니까 완벽하게 그냥 일반적인 부부와 똑같이 처리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혼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실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안 한 그 찰나적인 순간에 파탄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예.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 인해서. 그래서 결혼식은 치렀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30대인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까지 올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남성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해온 반면에 여성은 강사 이런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상 늦게 자고 늦게 출근해서 이런 생활 방식으로 인한 갈등이 좀 심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게 됐고 아이고. 갈등이 심화돼서 서로 집에서 나가라, 네가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예. 결혼식을 올린 지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남성과 여성은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남성은 여성에게 내가 낸 결혼 비용이랑 생활비 전부 다 돌려내라라는 반환 청구도 했고, 여성은 남성에게 네가 가진 재산 분할해라라고 하는 재산 분할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네요.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원은 이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렸고 또 수개월간 함께 생활해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체의 실체를 갖췄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맞다라고 봤고요. 예. 또 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됐지만 뭐 대화나 뭐 이해나 양보 이런 걸 서로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허물만을 탓하고 마음을 되돌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폭언과 물리력을 쌍방간 행사하면서 뭐 쉽게 별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봐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어주지 마라 이 얘기인 네네네, 거죠. 서로 예. 잘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면은 초반에 투자한 결혼 비용이나 생활비 반환을 구하는 거는 법리상 맞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남성이 그 부분 돌려달라 하는 부분은 배척이 됐고요. 재산 분할을 일부 인정은 해주되 전세 보증금 자체는 남성이 전액 마련을 했나 봐요. 예. 이 부분은 남성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를 두 분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끝내게 되면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법률론과 거의 진배 없이 예. 재산 분할도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예. 상속권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혼 관계 남편이 있었는데 10년 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해요, 여성분이.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해서 사실혼 관계 파기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던 단계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의 부모는 여성에게 너는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까 뭐 한 푼도 못 주겠다 하고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혼 배우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대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 민법상 상속권은 왜 그러냐면 법적인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규정상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해주는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혼인관계랑 이 사실혼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 권리가 있긴 합니다. 어떤 특정한 법률들이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사망한 배우자에게 특별한 상속인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 임차인이 만약에 남편이 임차인이었는데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에게 임차권을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연금법에는 이 유족연금 규정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해서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차권하고 연금 정도는 보호를 사망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군요. 네네네. 근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형사소송까지 이른 사건도 있다고요? 네,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경우인데요. 좀 안타까웠던 사례였습니다. 한 남성분이 2004년부터 이 여성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살아왔는데요. 10년 넘게 살다가 2015년 갑자기 남성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남성은 자기가 잘못되면 이제 여성이 생활이 공공해지겠다라고 걱정을 해서 내가 죽으면 트랙터 가지고 있는 차량 2대를 팔아서 당신 생활비로 써라라고 말을 했고요. 예. 직접 본인이 차량 매매상에게 전화까지 해서 이 차량을 팔아주시고 그 대금은 아내인 여성에게 주시면 된다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예.
이래서 여성은 이제 남성으로부터 차량 매매에 필요한 뭐 위임장, 신분증 같은 것을 받아서 차량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이 여성이 남성의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남성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남성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또 차량이 이제 바로 인도가 돼서 예. 차량 매매상이 매도 대금 4,200만 원을 이 여성의 계좌로 입금을 해줬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여성은 별 생각 없이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남성에게는 사실 전혼에서 둔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예. 그 딸이 법률상으로는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잖아요. 혼인신고를 예. 안 했으니까. 그 딸만이 상속인이고 여성은 상속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나중에 이 차량 매도 대금이 여성에게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성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 대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1심, 2심, 대법원 이게 조금 갈렸거든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심은 사실혼 아내인 여성에게는 횡령죄에서는 이걸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내가 이거를 고의로 남의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없었다라고 예.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예. 2심에서는 상속은 망인이 사망한 순간 일어나는 것이라서 이 망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던 차량은 망인이 사망한 순간 딸에게 상속이 됐다. 근데 사실혼 아내에게는 차량을 매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관하던 매도 대금을 딸에게 반환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반환하지 않고 인출해서 쓴 것은 횡령행위가 된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막 괘씸하거나 예. 엄청 불법적인 요소가 크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최종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대법원은 이 남성과 여성이 살아있을 때 차를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남성이 살아있을 때 차량을 여성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시점에서는 차량은 여성 소유인 상태가 된 거다. 예. 그래서 그 돈을 생활비로 썼더라도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법 이렇게 결론 낸 거 보면 참 전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거를 오래 했어도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례가 이게 바로 있을까요?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단순 동거와 예. 사실혼을 어느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오래전에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아가다가 동네 노래교실에서 2살 연상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전 남편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서 뭐 건물과 예금을 많이 상속해줘서 예.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나 봐요. 예. 두 사람은 서로 뭐 홀로 지낸 기간이 아주 길었고 또 각각의 자녀들도 모두 장성을 해서 60대시니까 독립을 했기 때문에 뭐 함께 노래를 배우러 다니면서 아주 가까워졌고요. 남성이 자연스럽게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 남성은 은퇴 후에 뚜렷한 직업이나 뭐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여성이 소유한 건물의 뭐 리모델링 공사, 보안 설비, 청소, 뭐 주차 직원 관리, 소득세 신고 같은 그런 관리 업무들을 해줬고요. 그 대가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용돈을 가끔 받아 썼다고 합니다. 예. 여성은 살면서 이제 건물의 주차장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남성이 경찰서에까지 함께 가줘서 내가 이 여성분 남편이고 또 건물 관리인이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노모가 있었는데요. 이 노모는 남성에게 뭐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예. 10년 이상 함께 살다가 결국 사이가 나빠져서 남성이 여성의 집에서 나가게 됐는데 남성은 이제 10년 가까이 내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건물의 절반을 달라라고 하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왔습니다. 예. 여성은 남성과 연인 관계였던 건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재혼할 생각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사실혼은 아니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사실혼이었다 하더라도 내 명의의 재산은 사망한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남성이 뭐 이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1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기간도 짧은 건 아닌데 이거 사실혼이라고 인정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안 됐어요. 법원은 이제 주관적으로는 사실혼이 인정이 되려면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라는 생각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예.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지낸 것이 10년가량 된 거는 맞지만 그리고 또 남성이 뭐 건물에서 지내면서 재산 관리를 도와준 점까지는 인정이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혼인관계에 실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은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 전부가 기각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뭐 단순히 동거만 가지고 사실 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실혼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될까요? 네, 이게 판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면을 봅니다. 이게 사례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동거 기간이 몇 년 정도 기속이 됐는지 또 평소 서로를 부부라고 호칭하고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대우를 받았는지 또 각각 상대방의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리웠는지 그리고 상대방 자녀들과 왕래를 하면서 아니면 또 함께 생활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로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불렸는가 그리고 가족 모임, 동창 모임, 뭐 친목 모임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제사나 성묘에 참석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거든요. 또 경제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또 공동 재산을 같이 형성하고 서로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지 또 아플 때도 일반적인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정도의 간병도 했었는지 뭐 제일 쉬운 거는 사실은 결혼식을 올려버리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겠죠. 네. 결혼식을 올렸다면 대부분 사실혼으로 인정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사실혼도 복잡하네요. 하다 끝이 없겠네요. 오늘도 도움되는 지식 감사합니다.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입니다. 요즘 비 피해 많이 입고 세간 못 쓰게 돼서 망연자실하신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일상의 소소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소중한 건 늘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 맞춰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1018님, 2676님, 하나둘둘둘님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였죠. 예,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